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퀘스트에서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계정과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나 현재 VDI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M365 환경을 사용하시거나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안 영역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화두를 던져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회사 소개인데요. 저희 퀘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퀘스트는 글로벌하게 소프트웨어를 전문화하는 회사고요. 그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영역을 전체 회사의 3분의 1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영역에서는 글로벌로 리더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마 저희가 그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재택근무라는 게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익숙한 환경이 됐죠. 이미 해외에서는 뭐 리모트 뭐 워크플레이스 뭐 리모트라는 개념으로다가 원격 근무가 많이 있었는데요. 국내는 아마 코로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됐더니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라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업무 형태로다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택근무 환경이 되면서 가장 그 뭐랄까 그 주목을 받았던 기술 중에 하나가 VDI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이제 시트릭스나 VM웨어 같은 솔루션들이, 국내에서는 틸론과 같은 솔루션들이,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KT든 다양한 그 회사에서 VDI라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뭐 VDI를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혹시나 VDI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VDI만 사용하면은 보안에는 다 대응이 된다. 요것만 쓰면은 보안에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VDI를 사용하고 계시면은 한번 고민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VDI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대표적으로다가 시트릭스 VDI 아키텍처입니다. 뭐 아키텍처 내용을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여기 안에는 운영의 편의성, 어떤 리모트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보안성들이 다 돼 있고, 아마 현재 나와 있는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VDI가 가장 진일보한 형태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바뀌고 있는 것들은, VDI는 원래 가상화라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재택근무가 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부족한 면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 개념들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VDI 환경을 제로 트러스트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VDI 환경에서 첫 번째 보안은 어떤 팩트를 하고 있냐? 첫 번째가 MFA죠. 우리가 사용자가 진짜 그 사용자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멀티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윈도우 10의 윈도우 헬로 같이 안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문 인증, 때에 따라서는 홍채 인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OTP 방식 같은 경우는 모바일 디바이스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모든 보안은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비용이 높으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가 멀티 팩터고요. 두 번째가 전용 프로토콜과 앱을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VDI는 기본적으로 통신은 SSVPN 기반을 쓰고 있는데, 그거와 차이점은 SSVPN은 단말과 서버를 네트워크로 묶는 기술이고요. 요 VDI는 단말에 전용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전용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속하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보안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신 레벨에서는, 보통 이제 통신 레벨에서의 보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맨을 미들 어택이라 해서 내가 가는 데이터를 변조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탈취해서 데이터를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는 SSL 기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양자 암호 같은 것들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SSL이 가장 현실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런 거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내부 시스템은 기존에 갖고 있는 접근 통제나 단말 보안의 기존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4가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기존의 단말 관점에서는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프로토콜, 그리고 인증은 MFA, 그다음에 통신은 SSL,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의 접근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거 첫 번째는 단말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택근무 환경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는 단말이 누군가가 해킹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하는 것들이 회사에서 단말을 나눠주고 그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탈취로부터 좀 안전하게 하는 작업들이 있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탈취로부터 안전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택근무 환경의 단말 보안에 몇 가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뭐 카페에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단말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단말에 바이오스의 패스워드, 그 다음에 윈도우 로그인의 투팩터를 통해서 윈도우 OS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들을 좀 더 방비하긴 하는데요. 실제 단말이 해킹되게 되면은 여기 있는 MFA 전용 프로토콜, SSL 기존의 모든 보안 체계들이 다 무력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계정과 권한입니다. 이 지금 얘기 드렸던 모든 보안은 허용된 사람한테 접근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비정상적인 계정을 허용 리스트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모든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보안이 무력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단말 위협은 보통 외부의 위협이고요. 두 번째 계정과 권한은 인사이드 트리터입니다. 내부의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되는 게 전파입니다. 저희가 재택근무 환경을 항상 고민하면서 주로 고민하시는 것들이 프런트입니다. 실제 재택근무용 단말과 통신 레벨에서 고민하고 계신데요. 얘는 아무리 많이 보완을 하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의 보안의 허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영화 보면은 막 범죄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카드키도 훔치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지문도 채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안을 하더라도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현재의 보안은 이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탈취돼서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보안이 무력화되고요. 만약에 내가 단말이 탈취됐다, 재택근무 단말이 탈취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통해서 손쉽게 내부에 있는 단말에 들어올 수 있고요. 내부의 단말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내부 단말의 어떤 보안은 내부 사용자를 위한 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용자를 위한 보안이 고려가 없기 때문에 손쉽게 내부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 코로나 시대 때 발생했던 많은 랜섬웨어들이 재택근무 단말, 특히나 글로벌 회사들은 해외에 있는 재택근무 단말이 해킹됐고요. 그걸 통해서 본사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본사에 있는 내부 시스템까지 전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 위협 전파에 대한 대응들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3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VDI는 진짜 안전하냐에 대해서 보시면은 작년에 발생했던 거고요. 시트릭스 서버에 패치되지 않은 위협을 통해서 취약점이죠. 공격을 당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취약점을 갖고 있고요. 이런 취약점들은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VDI도 기본적으로는 SSL VPN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VPI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경로가 있다는 것은 공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 경우에는 공격하기 어렵지만 취약점과 같이 알려진 위협이 노출되면은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VDI가 보안에 취약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VDI를 사용하고 계셔도 어떤 형태로든 공격당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VDI 환경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말 위협입니다.
단말 위협을 현재 방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아이솔레이션입니다. 보통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나 금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해 주는 거를 딱 떠올리면은 우리가 망분리라고 볼 수 있죠. 망분리는 외부와 내부를 명시적으로 나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망분리는 물리적 망분리 방식이죠. 근데 요 아이솔레이션 방식은 소프트웨어 망분리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단말에서 쓰고 있는 OS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OS 영역을 하나로 놓고요.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OS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식들이 브라우저에 대한 아이솔레이션은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높은 수준이 브라우저, 죄송합니다. 데스크탑 기반에서 데스크탑을 가상화시키는 거고요. 예전에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윈도우에 리눅스를 부팅하는 뭐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런 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큐어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시큐어하게 쓰는 개념.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특정 사이트를 아이솔레이션하는 방식이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윈도우 엣지에는 아이솔레이션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S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가드라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거나 하는 것들을 내가 쓰고 있는 단말의 OS와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킨다는 것은 내 OS가 만약에 해킹되더라도 이런 위협들이 우리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막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보시면은 우리가 접속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 재택근무 단말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과 우리가 회사 내에서 망부를 쓸 때 우리 업무망에 접근할 수 있는 노트북을 별도로 쓰는 개념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우리가 단말을 특히나 우리가 회사에서 나눠주지 않는 단말을 쓰고 있다. 개인용 PC를 쓰고 있는데 VDI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컴플라이언스에 있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가상화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아이솔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단말의 OS와 내부에 접근하는 OS를 분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 전파 탐지입니다. 내부 전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쉽게 보시면은 단말이 해킹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말을 쓰고 있는데 이미 이 단말을 누군가가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투팩터 아까 얘기 드렸던 모든 인증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있었어요. 잠깐 나갔습니다. 노트북은 누군가가 원격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허용된 사용자인지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내부 시스템들은 싱글 사인온이나 접근 통제를 통해서 손쉽게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아키텍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증할 때는 다양한 체크를 하지만 이미 인증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높여주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공격자한테는 좀 더 손쉽게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행위 기반의 분석입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어떤 보안들은 인증 시점, 이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아키텍처지 않습니까? 이게 행위 기반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행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마우스 입력, 키보드 입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특징이죠. 제가 이식하던 이식하지 않던 저는 키보드를 입력할 때 A, B, C를 입력하는 것도 사용자마다 다 틀리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코어링을 하고 이 사용자가 진짜 허용된 사용자인지를 맞는지를 분석하는 개념이 행위 기반의 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파 경로의 보호 및 탐지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단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단말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단말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거는 대부분 데이터의 유출과 중요한 시스템의 접근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전파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전파의 경로는 갖고 계신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재택근무용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부적으로다가 AD를 통해서 단말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AD를 통해서 단말 간 전파가 일어나고요. 이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AD를 쓰고 계시면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AD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단말을 LDAP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LDAP이 중요한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다 얘기드렸던 거는 비정상적인 경우죠. 근데 이 개정과 권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당해 줄 때는 비정상적일 수 있는데요. 할당이 된 이후에는 다 정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도 이제 영화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영화 보게 되면은 뭐 위조 여건도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위조 여건을 만드는 것 자체는 위협이지만 사실은 만들어진 게 정상적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프리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형태의 VDI를 쓰고 계시던 이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관리들은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허용되지 않은 계정과 권한이 할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보안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감사라는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재택근무용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한테 계정을 할당해 주는 것들은 보통 시스템 레벨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 드리면 그냥 관리자가 임의로다가 계정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VDI 환경은 굉장히 좀 안전한 환경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 많이 진일보된 기술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 이 제로 트러스트는 아까 얘기 드렸던 단말이 타치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 다음에 이게 내부 위협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할당하고 있는 권한과 계정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들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은 내용 같습니다. 두 번째는 M365 환경입니다. 그래서 M365가 국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리모트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다양한 근무지에서의 사용들이 필요해지면서 M365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됐죠. 그래서 M365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현재는 고민이 그거죠. 야, 우리가 M365를 쓸 거야 말 거야. 첫 번째. 쓸 거면 어디까지 쓸지, 어떤 사용자까지를 적용할지, 어떤 서비스까지를 적용할지를 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365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안 영역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영역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2020 올해까지죠. 올해까지의 클라우드 사고의 95%는 다 운영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대부분의 이슈들도 다 그렇고요. 설정을 해야 되는 걸 안 했고요. 잘못 알아서 잘못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클라우드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 특히나 국내는 사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직도 거리가 좀 있죠. 사스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고객사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가 익스체인지 온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성능이 지연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성능이 지연됐는지를 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대응해야 되는데 탐지와 대응의 주체가 누구냐? 탐지를 고객이 했어요. 대응을 고객이 할 수 없죠. 사스니까요. 그럼 대응은 플랫폼 사업자가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검증은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도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스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M365나 M365 아닌 다른 형태, 뭐 G수트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의 다양한 사스 서비스를 사용해 계시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 글로벌하게 발생했던 보안 사고입니다. 다 실수입니다. 뭐 잘못했고 뭐 했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은 아마 계속해서 증가될 거를 보고 있고요. 근데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이 책임 공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고객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레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항상 아레나를 있잖아요. 네트워크 팀과 어플리케이션 팀은 어디까지의 책임이 있냐. 이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계정 권한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AWS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스의 서비스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스 안에 있는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사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과 권한에 대해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돼서 데이터가 뭐 유출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고객의 책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365 환경 같은 사스 서비스는 가장 첫 번째가 가시성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M365 같은 사스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해 영역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예전에 우리가 개발할 때는 내가 아키텍처를 만들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내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면은 나한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게 되는데 사스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해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가식성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권한에 대한 관리입니다. 모든 보안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면서 중요한 것들이 최소 권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권한을 줬는데 허용되지 않은,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권한을 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최소 권한 관리의 개념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탐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시성 확보부터 보겠습니다. M365 안에는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로그, 그러니까 M365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필요하면 제가 이네이블 시켜서 보다 상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사스 서비스 아니면 M365 서비스 같은 거에 굉장히 좀 친숙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취합해서 별도의 시스템, 특히나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는 센티넬이라고 하는 심 솔루션이 있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심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 고민하시는 것들이 솔루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것들이 현황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권한과 계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보안에 이슈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로 우리가 가시성 레벨에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벤더다 보니까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솔루션들은 보통 우리가 MS 애저, 죄송합니다. M365 환경에서 데이터 소스는 한 8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개 정도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여기에서 주로 봐야 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을 프리디파인 해놓은 것들이 보통 솔루션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인시던트에 대한 통합입니다. M365 서비스는 각각의 인시던트를 갖고 있고요. 이런 인시던트가 개별로다가 발생하게 되면은 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저희 같은 솔루션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모니터링인데요. 이 서비스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는 만약에 우리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코리아 레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특정 레전의 문제인지, 특히나 우리가 멀티 레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M365가 전체적으로 이슈가 있는 건지, 특히나 글로벌 회사다라고 하면은 유럽 지역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서비스 모니터링은 M365 사스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만이 아니고요. 전체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도 기본적으로 M365 쪽에서 제공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이미 프리디파인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이선스입니다. 저희가 M365는 특히 라이선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E3, 뭐 E5 해가지고 뭐 프리미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라이센스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라이센스는 결국 비용이고요. 그래서 라이센스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은 비용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은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거는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한테 라이센스를 할당해 준다는 거는 그 사용자가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접근할 수 있다는 보안적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비용적인 측면과 보안적 측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효율적으로 쓰고 있냐, 이거 라이센스 라이프 사이클은 단순하게 비용을 줄이자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비용이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재분배에 대한 개념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가시성 내용인데요. 가시성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추이,
그다음에 보안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데이터화시키고 시각화시키는 것들이 가시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일부 그 회사들은 요런 데이터, 네이티브 데이터를 센티넬이라고 하는 MS의 CM으로 통합해서 가시성화 시키는 아키텍처들도 좀 갖고 있고요. 만약에 직접 하시기가 곤란하시면은 솔루션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 권한 관리입니다. 근데 이러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M365 안에도 권한 관리가 있는데 왜 갑자기 최소 권한 관리를 얘기하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MS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M365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권한 관리가 있긴 한데 사용자들이 실제 원하는 권한 관리와의 갭이 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사가 너무 잘 돼서 두 개의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두 개의 회사를 인수해서 각각의 회사를 OU라고 하는 그룹에다 넣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원래 그 IT 담당자인데, 운영 담당자인데, 그래서 그쪽에 있는 담당자한테 해당하는 OU에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특정 권한을 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저도 관리의 효율성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자기네 그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의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M365 안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서드 솔루션들은 이런 제약에 대해서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미세하게 제공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런 역할이 있다. 헬프데스크, 인사티, 라이센스 관리자, 자회사 관리자 쭉 있다. 근데 각각의 관리자마다 필요한 권한들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헬프데스크인데 헬프데스크는 주로 계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암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해 준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작업만을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 보면은 총 4가지의 권한이 필요한데 권한을 할당하다 보니까 2가지 권한이 더 같다라고 하면 그 권한을 인해서 보안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저희가 DPC라는 개념이 있고요. DPC는 쉽게 보시면은 SaaS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권한 체계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기존의 관리자는 직접으로 M365 서비스를 접근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저희가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M365 안에서 권한 할당이 어려운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쪽 전용 UI를 통해서 권한 할당을 하게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M365랑 연결되는 형태로다가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어를 하나 더 주는 형태로다가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권한, 계정을 할당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및 위협인데요. 감사 및 위협을 보실 때는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 그 진흥원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보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지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거는 우리가 위협이 되냐 안 되냐를 그동안은 보통 보안 솔루션들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의를 하자.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정의하고 기준에 그 일탈되는 것들을 위협으로 정의하는 형태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어떤 보안 위협들을 대응하기 어렵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기준을 통한 어떤 탐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마지막 장표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현재 MS 환경, 이게 온프람이던 클라우드던 MS 환경을 쓰고 계시면은 퀘스트는 여기에 마이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시큐어에 대한 통합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의 가장 넘버원 회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